14페이지 표 1-3 보시면 위태의 종류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 정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손해. 두 번째 줄 보시면은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의도하지 않은 가치의 감소 및 소실로 표현된다. 즉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걸 우리가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지문까지 체크해서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선 손인과 위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문제에서도 이거를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지문을 주고 사례 형태로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에 위험에 분류되는 거. 위험 그리고 위험과 유사 개념을 학습을 하셨는데 자, 위험을 좀 분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영 위험과 개인 위험이 있어요. 경영 위험이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기업의 어떤 가치가 감소할, 기업이 쉽게 표현하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 위험 첫 줄 보시면 경영활동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자원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 가치의 감소 가능성이다. 우리 회사 안 좋아질 가능성, 이거를 경영 위험이다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아래 박스 보시면은요. 경영 위험의 세 가지 어떤 종류가 나오거든요. 가격 위험, 신용 위험, 순수 위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박스 바로 윗줄 보겠습니다. 박스 바로 윗줄 보시면 민영보험 시장에서는 경영 위험 중에 순수 위험만을 어떤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지문으로 좀 체크해놔 주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박스 안에 있는 가격 위험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달라졌어요.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유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 경영에 어떤 위협이 되겠죠. 이런 게 가격 위험이고요. 두 번째 신용 위험. 예를 들어서 회사가 A기업에 채권을 구입을 했는데 그 A회사가 부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어떤 금융 차익 기관이나 어떤 그 외부 채권자나 이런 곳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기업 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수 위험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소실이 발생이 됐다든지 종업원에 뭔가 손해가 발생이 됐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순수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개념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개인 위험. 자, 개인 위험 그 아래 박스 보시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위험 해서 예를 들면 가장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하게 되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소득 위험이라고 분류하고 의료비 위험은 병원 치료받을 때의 어떤 치료비용 관련된 위험이고 배상 책임 위험은 우리가 뒤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배상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나로 인해서 손해가 제3자에게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3자의 손해를 제가 법적으로 물어주는 그러한 부분을 배상 책임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라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주택에 발생되는 어떤 손해. 그 다음 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떤 그 투자한 주가가 떨어졌다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위험들. 그 다음 장수 위험이라는 건 사실은 장수, 오래 산다라는 건 좋은 거긴 하지만 문제는 그 오래 살 때 내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준비 없이 오래 살게 되면 장수하는 기간 동안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험을 교재에서는 장수 위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개인 위험이다라고 분류를 하고요. 박스 바로 윗줄 보시면은요. 통상적으로 개인 위험이 보험시장의 주된 관심이 됩니다. 우리 이러한 어떤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도 가입하시고 그럽니다. 종신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것들, 이러한 위험들을 대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죠. 보험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 위험이다. 이 정도만 한 가지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건 위험들을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를 해 놓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학습하실 때 어떤 개념을 같이 가지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냐 하면 두 가지 위험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공부하실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두 가지 위험 중에서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면 어느 쪽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요 정도까지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입니다. 앞으로 이 교재 안에서 나오는 재무라는 단어는 돈으로 싹 다 바꿔서 보셔도 돼요. 금전으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즉, 위험이 발생이 됐을 때 금전적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장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사망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가고 장래 소득 상실에 대한 어떤 금전적 손실이 발생이 되죠. 이런 건 재무적 위험에 해당이 되고요. 비재무적 위험이라는 건 가장이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재무적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무적 손실이 있느냐. 자, 이걸 가지고 재무적 위험, 비재무적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교재 체크해드리면 첫 줄에 보시면 재무적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이 재무적 위험. 그쪽에 재무적 손실이 없는 위험을 비재무적 위험. 이렇게 분류를 한다. 개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는 두 가지 위험 중에서 금전적인 손실 부분인 재무적 위험 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설계사들도 두 가지 위험 중에는 재무적 위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비재무적 위험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담하고 진행되어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비재무적 위험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조금 더 고객을 위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재무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관심사는 재무적 위험이지만 비재무적 위험에도 높은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습니다. 정태, 고요할 정자고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서 발생되는 것, 또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것, 이렇게 용어상으로 개념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 두 가지 위험은 분류 기준이 뭐냐 하면 사회경제의 어떤 변화와 관련되느냐. 사회경제가 변화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이라면 사회가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위험이니까 동태적 위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 변화와 관련 없이 발생되는 위험은 정태적 위험이라고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들 많이 쓰시죠? 한 20, 2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삐삐라는 게 있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응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삐삐라는 게 있었고 또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고 투지폰이라는 게 있었고 막 이제 이렇게 어떤 개인 핸드폰 시장이 이렇게 진화되게 되거든요. 사회 경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삐삐 만들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됩니다. 왜? 요즘같이 스마트폰 모두가 쓰는 시기에 삐삐 사는 사람 없다 이거죠. 그 회사가 만약에 삐삐 생산만 계속 고집했다면 지금 망하고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위험, 사회 경제 변화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위험은 동태적 위험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개인 집에 불나거나 개인 차에 교통사고 나는 거. 자, 이건 사회경제 변화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태적 위험이다라고 분류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는 건 주로 정태적 위험 쪽입니다. 주택의 화재나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험에선 해결을 해줍니다. 자, 교재 보시면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첫째 줄이요. 사회 경제적 변화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정태,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되는데 정태적 위험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 여섯째 줄 보시면 끝쪽에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단락 맨 밑에 보시면 보험 문제로 정태적 위험을 취급한다. 이렇게 지문 정도 체크해 놔주시고 그 아래 단락입니다. 동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의 동태적 변동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이 되고요. 맨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 나오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이 있습니다. 자,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은 손실의 원인 또는 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특정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지역 전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분류되어지는 겁니다. 즉 손실의 원인과 결과가 영향을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나하고 상대방만 피해 입는 거죠. 나머지 차량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 지역 일대가 다 쑥대밭이 돼 버리죠. 이렇게 어떤 손실의 원인 결과가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어지면 이거는 특정 위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험으로 주로 해결을 하는 건 특정 위험 쪽을 해결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 위험도 일부 해주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특정 위험 쪽을 보험은 주로 담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교재 보시면 셋째 줄 끝쪽입니다. 기본 위험은 불확실성의 원천과 영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벗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 다음 그 단락 여덟째 줄 보시면은요.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영향이 사회 전반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 어떤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 단락 특정 위험의 원천은 개인적 사건이고요. 결과도 개인적이거나 국부적인 영역에 한정된다라는 설명 나옵니다. 개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나옵니다.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은 단순하게 보시면 우리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있죠?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냐? 측정이 가능하면 객관적 위험이 되는 거고요. 측정이 불가능하다. 개인의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된다. 이런 건 주관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수치화된 거니까 객관적 위험이 되는 거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 스마트폰이다. 그럼 얼마나 애착이 많겠습니까? 남들한테는 1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주관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 쪽이겠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부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요. 단락 둘째 줄 중간 부분입니다. 객관적 위험은 평균과 분산을 측정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험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주관적 위험은 개인적인 심리 성향, 마음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심리적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설명이 나오죠. 자, 다음 19페이지 보시면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익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순수위험, 이익이 존재하면 투기적 위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저에게 손실이 나고요. 사고가 안 나면 저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위험을 순수위험이라고 분류를 하고 로또를 샀어요. 그러면 당첨이 되면 이익이 발생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죠. 이렇게 손실 또는 이익 두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면 이건 투기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보험에서 해주는 건 당연히 순수위험 쪽이겠죠. 교재 보시면 1번 정의 첫째 줄 보시면 순수위험이란 쭉 설명되어 있고요. 아랫줄에 사고 발생 시 손해만을 야기하는 위험이다 되어 있고 그 아랫줄 투기적 위험은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게 투기적 위험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 아랫줄 보시면 순수위험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고요. 투기적 위험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로또 제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교재에는 그 뒤쪽에 순수 위험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래쪽서부터 나오는데요. 순수 위험의 종류가 세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소개되는데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이 순수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인적 위험이 있고요. 재산 위험이 있고요. 배상 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면은요. 인적 위험과 재산 위험은 손실이 나에게 발생된 겁니다. 내 신체에 손해가 났다. 이게 인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내 물건에 손해가 났다. 이게 재산 위험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배상 책임 위험은 손해가 제3자에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즉 나로 인해서 손해가 제3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손해가 난 거. 그렇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그 사람의 피해를 물어줘야겠죠. 이렇게 나로 인해서 손해가 제3자에게 발생된 위험을 배상 책임 위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일단 먼저 개념 정도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인적 위험. 20페이지 첫째 줄, 인적 위험은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위험이다 되어 있죠. 그 개인은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에게 발생된 신체적 위험이고요. 그 아래 박스 보시면 나에게 발생되는 신체적 위험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조기 사망 위험. 그냥 용어 가지고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 사망 위험. 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내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유가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유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게 조기 사망 위험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장기 생존 위험입니다. 은퇴 위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건 이런 거죠. 내가 노후 준비를 뭐 80세까지만 했어요. 근데 80 넘어 생존하게 되면 저는 어디서 경제적 지원을 가지고 먹고 살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위험을 우리가 장기 생존 위험 또는 은퇴 위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강 위험, 살아가면서 이제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위험하고 연관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위험들이고요. 마지막 실업 위험은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됐을 때 소득 상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리후생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실업 위험이 되는 겁니다. 내 신체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재산 위험입니다. 내 집, 내 차, 내 물건. 거기에 발생되는 위험을 재산 위험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자, 21페이지 셋째 줄 중간 보겠습니다. 재산 위험은 두 가지 손실 형태, 즉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분류를 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손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제 차 파손돼 가지고 손해가 발생되겠죠. 이게 직접 손해고요. 간접 손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저는 차를 계속 써야 되는데 차 수리하는 동안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렌트를 한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이렇게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접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페이지 그 아래 보시면 배상 책임 위험이 나오죠. 자, 배상 책임 위험. 우리가 뒤쪽 손해보험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여기선 간략하게만 나오는데 첫 줄 보시면 배상 책임 위험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타인의 재산,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요한 건 손해가 타인에게 났다는 거죠. 손해가 제3자에게 발생된 걸 제가 법적으로 물어주는 거. 이 부분이 배상 책임 위험인데, 자, 배상 책임 위험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인적 위험이나 재산 위험은 손해가 어느 정도 날지가 예측이 됩니다. 한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상황 하에서 손해가 날지도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 책임 위험은 이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손실액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칠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남의 차를 들이받을지 지나가는 행인을 칠지 또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서 돌멩이가 튀어가지고 뭔가 손해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측되는 상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떤 예상되는 손실 규모 자체도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3자의 신체 손해를 가해서 제가 1년치 어떤 수입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상황일 때 그 사람이 연봉 5천만 원이라면 5천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연봉 5억이라면 5억을 물어줘야 돼요. 연봉 10억이면 10억을 물어줘야 되고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배상 책임 위험의 특징인데요. 교재 보시면 배상 책임 위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배상 책임 위험은 순수 위험 중 가장 추상적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보여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다. 같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연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맨 밑에 단락 보시면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 종류 세 가지 나옵니다.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 흔히 위자료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기타 손해는 어떤 소송에 들어갔을 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걸 이제 기타 비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위험 관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게 위험 관리의 목적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위험은 원치 않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발생됐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위험관리의 어떤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황 자체를 통제를 하고 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도 문제를 해결해서 이전과 동일한 어떠한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재 보면서 지문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첫 줄 보시면 위험관리란 발생 가능한 우연적 손실을 예측하고 예측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한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한 손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험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있어서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손실 발생 후에도 손실 발생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페이지에 손실 발생 전 목적, 손실 발생 후 목적 해가지고 어떤 그 위험관리 목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쭉 소개는 되고 있는데요. 한 장을 넘기시면 24페이지의 표 1-5의 위험관리의 목적을 손실 발생 전, 손실 발생 후로 구분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아, 이 위험이 사고 난 이후의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사고 난 이후 상황을 가정을 해서 발생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죠. 위험관리의 목적이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놓고 손실 발생 후 목적 한 4가지 상황 고려해놓고 그 다음에 한 3가지 상황 고려해놓고 손실 발생 전 목적 상황 하나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예시를 할 때 이게 사고 난 이후의 문제 해결을 걱정하는 거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는 거냐 이것만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손해 발생 전서부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제적 효율성 추구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죠.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데 A사가 쌀까 B회사가 쌀까 이거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A회사가 더 저렴해? 경제적으로 이 회사가 더 유리하구나. 단순히 이 판단으로 드는 겁니다. 자, 이건 사고랑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심리적, 정신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겠다. 내가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 집 불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우리 집 식구들 어떡하지? 이러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문제 해결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고 이후에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건 손실 발생, 손해 발생 전 목적으로 보는 거고요. 각종 규정을 준수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됩니다. 아니면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사고 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이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안 들면 과태료 물지 이걸 걱정해서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고 이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발생 전 목표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손해발생 후 목적이 4가지가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그 다음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데 생활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손해발생 이후에 우리 집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은 살아가야죠. 최저생계 이상은 살아가야죠. 그 수준을 만들어 놓겠다. 자, 사고 발생 이후에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득의 안정성은 사고 발생 이후에 일정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살던 정도 레벨로는 살아가야겠다. 이게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건 과거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에 보태서 예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에 대해서 계획했던 수많은 재무 계획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미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 레벨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는 개인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최소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남에게 끼친 손해를 최소화시켜야 그 사람도 어떤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 목적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죠. 그래서 큰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손해 발생 전 목적. 자, 첫째, 둘째, 셋째로 표기되고 있는데 첫째 줄 맨 끝에 보시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둘째, 그 아랫줄 보시면은요. 심리적, 정신적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을 찾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둘째 줄 보시면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손실 발생 후 목적입니다. 자, 그 단락 둘째 줄 끝에서부터요. 생활 유지란 손해 발생 후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하면 가족의 삶과 생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체크를 해놔 주시고요. 그 아랫줄 소득의 안정성, 그 아랫줄 보시면은 가족의 삶이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거, 사고 발생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거. 자, 그 아랫줄 세 번째 지속적 성장은요. 맨 밑에 줄 중간 부분에 그 전에 계획했던 재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거, 미래의 재무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거. 24페이지 첫째 줄 사회적 책임은 손해의 파급 효과가 타인 또는 사회에 최소화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 사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